네, 오늘은 이제 한국 마을 공동체 운동의 흐름 이런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이제 최근 얘기는 조금 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서울시를 통해서 그런 정도의 시점까지 그 이전의 역사를 중심으로 저는 오늘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이 지금도 있지만 초창기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역사를 좀 중심으로 하는 게 그 흐름을 잡기가 편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럼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조금 도입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회상을 해보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핵검진 하기 위한 진료예요. 요즘 코로나 검진하다 보니까 이게 연상돼서 인사드려요. 여러분은 보릿고개를 겪으신 세대는 아니시죠?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항상 있었고, 우리 세대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수입 양국이라든가 그 후에 이제 70년대는 통일bio 이렇게 해서 이제 식량 자급이 굉장한 목표였고 하게 되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가게 되면 반드시 잡곡밥 검사하던 거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국민체조 하신 거가. 그렇습니다. 70년대까지 80년대 목표가 1000불 소득 100억 구 수출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모두의 꿈은 잘 살아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뭘까요? 서울과 수원에까지 이르는 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 운행하던 고속버스의 안내양이죠. 지금의 그 스튜어디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당시에. 이 경부고속도로는 상당한 사건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착공은 이 당시에. 근대화의 상징과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이 양옆에 보이는 구릉지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이 또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0년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지금 잠수교, 한남대교 공사들, 이게 보세요. 강남경찰서 공사 시작할 때. 자, 여기가 청담동입니다. 영동대교 보이시죠? 여기 어딜까요? 네, 음마아파트입니다. 70년대. 네, 70년대예요. 멀지 않은 과거예요. 네, 여기가 반포. 그러니까 한강변 백사장이 이렇게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뀐 거거든요. 이건 송파 지역이고요. 이 촌로와 멀리 바라보이는 아파트 단지, 이게 그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개포동 개발 당시의 사진이고, 지금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다 재개발 들어서
더 높고 훌륭한 고층 빌딩으로 주택지로 다시 또 거듭나고 있죠. 이제 논현동 상가 시작할 때 저 한남대교로부터 시작돼서 오던 그 길입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 뚫리면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강남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 강남, 우리가 살고 있는 강남에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강남의 유래, 이런 것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쪽 흑석동 쪽으로, 흑석동이 아니라 어디죠? 상도동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아파트 이름이 강남 아파트예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거기 강남 국립학교, 강남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이쪽 강남이로 불리지 않았고 영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영동. 영등포의 동쪽. 그래서 일제시대는 노량진, 영등포 이렇게 기찻길 따라서만 한강 이남은 개발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볼모지였어요. 여기 강남 지역은 다 과수원이나 있었고 저쪽 양재천을 따라서 이제 논농사를 하거나 농경지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게 본격적으로 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택지 분양을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강남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마을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개발 시대에 명감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강남으로 모든 땅과 돈과 부와 사람들이 몰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죠. 특히 더 하면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게 시작된 게 70년대 초니까요. 80년, 90년 이렇게 한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크게 생기기 시작을 했겠죠. 지역의 문제들, 지역 소외의 문제라든가 불균등 발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개포동 얘기를 했지만 지은 지 한 40년 됐어요. 30년, 40년? 다 부수고 또 새롭게 아파트를 올리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빠른 빨리빨리 문화, 빠른 이 성장과 발전 속에서 특히 도시 지역에서도 이게 재반복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뉴타운 개발이 90년대, 80년,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후반까지죠, 거의. 10년 가까이까지도 공식 정책이었고 그것에 사람들이 다 목을 맸었죠.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살던 분들이 결국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떠나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는 투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인구 집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그 뉴타운 개발의 방식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없다라고 업계에서도 보기 시작한 거죠. 건설업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측면들이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요소라든가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또 인구학적인 문제라든가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심지어 다 관련된 한국 사회 산업화와 발전과 관련돼서 그 명과 암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올바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속가능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마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배경에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마을이란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냐 하면 1.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것. 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을이 이거죠. 근데 왜 갑자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마을을 얘기하는 거냐? 그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런 의문을 당연히 품게 되겠죠.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이걸 뭐라 그러죠? 예, 마실 간다고 하잖아요. 이 마실이라는 것이 용어가 마을의 사투리죠. 예, 뭐 사투리라고 볼 수도 일부 지역에서 그 용어로 쓰이는 거죠. 그 마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와 연관된 뜻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 다시 말해서 이웃과 좋은 이웃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공동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운동으로서 혹은 정책으로서 공공정책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통 속에는 이런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신화사까지 합쳐서 5,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000년 역사 중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같이 했던 문화. 그게 거의 전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한 10년 되세요, 지금. 그러신데, 저희 할머니가 93살까지 사셨었거든요. 꽤 오래 장수를 하셨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청년들이 상여를 맺습니다. 10년 전에? 네. 그때 그 마을에는 이 상여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물론 이 청년이라고 하면 연세들이 영세 어쩌죠? 50. 예, 60대들이시죠. 예. 하지만 상여를 같이 맺었죠. 이렇게 남아 있었던 또 동네 옛날에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동네 잔치 작은 것들이 있고 할 때는 동네에 이른바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또 정신지체 분들 이런 분들 막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또 더 올라가면 이제 과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다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걷어먹이고 같이 살아가는 거. 또 동네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결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다 같이 동네 장치하고 축하하고 회갑년 우리 할아버지 회갑년도 동네에서 했었거든요. 그 기억도 나는데 이런 것이 다 불과 지금부터 4, 50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었다는 거죠. 5,000년 역사 중에 4,550년을 그렇게 살았고 불과 50년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개인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까 강남 개발이 그 시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마을과 마을이 아닌 삶, 우리 역사, 우리 문화의 DNA 속에 뭐가 더 강할까? 이런 걸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노동의 문제에서도 이 둘의 이 전통이 당연했고 노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동네 여러 일들이 품앗이로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계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큰 일들을 치르고 어려운 걸 서로 돕고 보험에 해당하는 올해 요소를 보면 이런 것도 다 그런 협동적 방식, 마을적 방식으로 해왔던 거죠. 그래서 마을이 제가 볼 때는 낯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을은 우리 한국이 무슨 전통 고유 문화도 아니죠.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한창 제국주의가 창궐하던 시대였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간디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죠? 네,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명분은 그거였지만 소금을 다 징발해가고 다시 공장화시켜 제품을 파는 이 상업 자본주의 정부나가 제국주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항하는 운동을 갖다 폭력적 방식을 통해 아니라 비폭력적 군주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디가 대표적으로 물레를 돌렸잖아요. 다 목화를 재배를 하면 식민지 모국으로 다 그걸 가져가서 거기서 면직물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파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삶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 데는 봤고, 작지만 우리 마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물레로 돌려 생산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가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평화행진을 조직했잖아요. 인도 그 큰 땅을 다 걸어서 바닷가까지 가서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소금을 만들겠다. 그거를 무슨 명분으로 총칼로 탄압하고 했겠어요. 이제 그런 동력들이 세계 인도 민중은 물론이고 세계에 주는 20세기의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컸던 거고, 간디야말로 20세기의 성자다라는 칭송도 받았고, 과연 이 제국주의로 표현되는 무한 경쟁과 이 돈을 중심으로 한, 물질을 중심으로 한 현대 문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관련해서 이 간디가 주장했던 스와라지 운동. 스와라지는 일종의 마을자치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표현이 그 단적인 예인데, 그런 것들을 제시했던 거죠. 이미 앞에를 예견했다고 봐요. 지금 21세기 와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런 커뮤니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앞서서 얘기했던 거죠.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때는 물론 세계 정상 정부 대표들만 모였던 게 아니라 비정부 기구의 대표들, NGO들의 세계적 글로벌 회의도 같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처한 위기, 특히 기후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과 경제 영역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거버넌스죠. 공동의 목표와 협약을 맺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이게 유명한 92년 리우 정상회의고, 여기에서 채택됐던 대표적인 구호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입니다. 이미 세계의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인권 문제나 개발 문제나 모든 문제는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 연관성을 갖고 발생하고,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이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에서부터 실천으로 연결하고 공동으로 조직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에 권고되기 시작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우리나라는 지방의제 20일이라고 해서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여러 분야의 의제들을 이러한 세 주체가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공동의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실천들을 약속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이 9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의 마을운동하고도 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그 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공식 정책으로 마을 공동체를 채택하기 이전에는 마을 만들기라고 대부분 얘기를 했고, 특히 시민운동 측 차원에서는 그것은 어원적으로 일본에서의 마치츠구리를 직역한 겁니다. 이 일본어의 마치는 마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보면 읍단위 같은 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마치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찌꾸리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찌꾸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마치 찌꾸리를 쓰느냐 하면,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직역해서 썼느냐 하면, 그런 공동체적인 것을 이제는 과거를 지향해서 보존하거나 뭐 찾아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우리가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창조하고 그런 방향을 지향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기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직역한 것이긴 하지만 마을 만들기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 운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쓰고 그 운동을 벌였던 데는.
그 비슷한 시기에 물론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조금씩 시작하기는 했어요. 뭐 마을 가꾸기니 뭐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서 과거에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요. 이런데 이 마을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벌렸던 분들은 입장이 그런 그 정태적인 또는 뭐 하드웨어적인 뭐 이런 변화, 이런 거 환경 정화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지향,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식적 노력, 창조적 노력, 이런 의미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했던 거죠. 바로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의 시대들을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아직 정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세 시기로 나눠봤는데 마을 만들기 이전의 지역 공동체 운동, 도시 지역의 대표적인 운동이 현재 시흥시죠. 시흥 보금자리만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돌아가셨는데 옛날 국회의원 하시던 갑자기 이름이 성함을 제가 까먹었어.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천주교 쪽과 관계 맺고 있었던 시민운동 그룹, 당시에 빈민운동을 하시던 이분들이 이제 특히 수도권 집중 근대화 과정 속에서 소외돼서 상경에서 이 변두리 지역이나 청계천 지역 같은 데서 판자촌 뭐 이렇게 어렵게 살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도시가 재개발되고 하면서 다 쫓겨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지금의 성남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성남 대단지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른바 폭동이죠. 막 강제 이주시키니까 거기서 폭동이 일어난 건데, 이런 것들의 대안들과 관련된 민간천의 자구적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의 정신에 맞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시흥 지역에 물론 외국에 관련된 재단의 지원도 받고 해서 땅을 구입해요. 그래서 공동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마을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주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된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시흥 보금자리 운동이에요. 1978년도에 거의 시작했죠. 그쪽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 지역, 지금 횡당 하왕 지역, 그쪽이 이제 성동구잖아요. 거기가 다 그 산빛 아래, 거기가 다 옛날 판자촌이고 그랬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부분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도시 빈민들이고 뭐 노점상을 한다든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공동체 운동을 조직한 거죠. 그래서 물론 한편으로는 투쟁도 하고 그런 철거에 막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뭐 밤샘도 농성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운동이 있었지만 다른 그 측면에서 그걸 반독재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쭉 나간 그룹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당사자들, 이 빈민 당사자들이 공동체적인 대안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든 생활적 측면에서든 여러 측면에서 또 뭐 크게 보면 정치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내부 자치 정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활동, 이런 것에 참여했던 활동가들과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호 횡당 하항 지역의 운동이에요. 1990년대가 대표적인 그 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는 홍성의 문당리 마을이 유명해요. 홍당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뿌리를 보면 여러분 풀무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풀무원이 기업체로서도 있지만, 그리고 풀무원 기업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건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풀무원 학교라고 해서 농촌 지역에 나중에 공식 인가를 받아서 이제 고등학교 인정을 받거든요. 일종의 기술학교죠. 농업기술학교. 이런 것들을 기초를 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아버님 때들은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자손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정착하신 지역 중에 하나가 홍성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일찍부터 이런 농촌에서의 자립적 공동체 마을 운동을 꿈꿔오셨고, 일제 시대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상록수란 소설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전통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홍성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곳곳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60년대 그 마을에서 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협. 이런 것도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70년쯤 가면 신협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풀문학교를 만드신 거거든요. 정말 벽돌 직접 찍어 가시면서 농촌에서 돈 모아서 만들고, 그리고 농촌 아이들 가르치고, 우수한 뜻 있는 교사들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그 풀문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대안학교로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홍성에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오리농법으로 유명해지거든요. 80, 90년대 가면. 그게 이제 농촌 지역 마을 운동의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여담 비슷한 거 하나 하자면, 새마을 운동도 갑자기 뭐 조직되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에서 탁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농촌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 있었고,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뭐 그런 흐름 중에 어떤 분한테 뭐 어느 날 감명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정책 기반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실제 그런 거에 대한 사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덴마크의 그룬투비가 했던, 이게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의 힌트들을 얻으면서 그것을 국가운동, 또 이른바 그 후에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의 공고화와 연결시키면서 활용됐던 거죠. 그게 새마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새마을 운동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저는 이제 도입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일본의 마치츠구리 영향을 받아서 시민운동을 한 그룹 속에서 90년대 중반대부터 마을 만들기라는 것들의 용어가 보급되고 그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과거의 새마을 운동하고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아까 전 시기에 얘기했던 그런 운동과 부분적인 영향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도시적에서는 뭐 걷고 싶은 도시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그런 거 아주 대표적으로 정말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가꾼다든가 보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한평공원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게 90년대 후반이에요. 그 대표적인 도입기에 있어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소개되는 게 대구의 삼덕동의 담장호물기예요. 제가 요즘 살고 있는 동네에도 가보면 담장호물대들이 꽤 있어요. 그 나중에 행정정책으로 돼갖고 담장을 허물게 되면 지원을 받고, 그 주차 문제 심각성과 또 관련이 있는데 아마 사시는 데도 그럴 거예요. 이런 거 시작됐던 것이 바로 대구의 삼덕동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을 맨 처음 시작하셨던 분은 당시 대구에서 YMCA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집의 담장을 먼저 허무셨어요. 그리고 그 정원이 조금 있었는데 그 정원을 동네 사람들한테 개방하고 거기서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 동네 주민들한테 번져나갔던 거거든요. 이게 이 마을 만들기 운동한 사람들한테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분야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은 서울연구원이죠, 처음으로 99년경일 거예요 아마,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민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되고, 또 일본의 마을 만들기 정책은 그 이전부터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치츠구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도 이제 이런 문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느꼈기 때문에 서울시 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젊은 연구자들이.
그때 대표적인 연구하셨던 분이 정석 박사, 정석 교수님이에요. 지금 시립대 교수님이시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 이분이 이제 마을 단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연구를 내놓게 되죠. 여러분 북촌 한옥마을 잘 아시죠? 이제 이게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의 으뜸마을 만들기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자인 박사라고 아시죠? 지금 충남 연구원에 소속되어 계시기도 하고 충남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시죠. 이분이 진안군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그분이 본격적 일하기 몇 년 전부터긴 한데 당시에 군수님께서 이분이 좀 게임분이라고 할 수 있죠. 농촌에 대한 그런 의식도 강하셨고 자기 고향 마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점차 피폐화돼가는 농촌, 떠나가는 농촌 이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다. 대안을 만들자. 그래서 일본 것들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해보자. 그래서 일본에서의 마치쭈구리 농촌에서의 이런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 뭐 이런 또 그것을 도왔던 지역재단이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연결돼서 일본에서 직접 관련된 활동가들이나 연구자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했던 게 이건 기존의 행정공무원이나 조직 갖고는 안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책임 있게 채용해야 한다 해서 구자인 박사는 이제 처음 채용된 분은 아니고 그 2년 후인가 1년 후에 들어가셨어요. 7급으로도 아마 들어가셨던 걸 기억해요. 박사. 일본 가서 원래 구자인 박사는 서울 지역의 도시빈민운동 쪽에서 활동하셨었어요. 그러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일본 가서 경제학 쪽에서 특히 커뮤니티와 관련된 내발적 발전론과 관련된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배운 것이 이제는 농촌에 내려가서 봉사하겠다 해서 칠복 공무원으로 가셔갖고 여기서부터 진안군의 으뜸마을 만들기 신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2년경일 거예요. 2년인가 3년경. 그래서 그분이 한 10년 이상을 진안군에서 했죠. 확산기는 제가 구분하기는 물론 요거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2006년경부터는 확산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때부터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는 게 2001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 안에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때 또 정책 확산들이 좀 된 측면이 있고 정부 정책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2006년부터 시작돼요.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안산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확산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기에 자료들을 제가 캡처를 해놨던 건데요. 여기 보시죠. 아까 말한 도시연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부평에서 문화의 거리 같은 거 추진하기도 했고요. 대구 삼덕동의 담장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거고, 이건 지방정부에서 진행된 것들이 뭐 강원도에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같은 걸 하거든요. 90년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건 행정에서 했던 거. 광주시 북구가 대표적으로 2000년 전후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나중에 행정조직 안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만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정치나 중앙정부 했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초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요거는 국토부에서 2001, 2년경에 만들었던 자료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소개됐던 초창기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인천시 부평구의 부평시장을 이제 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광명시 하안동,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서 뭐랄까 내몰린 사람들 다 같은 데들이거든요. 이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마을 공동체 관련된 운동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주 YMCA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최창익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아까 말했던 신협운동의 이 광주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YMCA와 협력해서 YMCA에서 이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대학을 활동하셨어요. 이런 것부터. 그래서 작은 실천운동도 일어나죠. 벽화. 대표적인 게 벽화 초기의 작업들인데, 그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있었던 최초의 행정과 결합했던 사례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바로 사당동에 있는 양지공원이에요. 이것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과 주민, 그러니까 행정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사례예요. 90년대 후반, 2000년 그 전후니까 굉장히 일찍 된 사례죠. 그 다음에 강북구의 미아 3동 사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북부 지역에 있던 강북구의 시민회가 했던 놀이터 사업이에요. 2000년 그 근방에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인천시 서구의 사례, 삼덕동 골목은 아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초창기 사례고, 굉장히 많긴 해요. 초창기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은평구 가련일동 사례 있죠? 이것도 이제 열린사회의 은평시민회가 했던 사례예요. 2001년인가? 99년이네요, 벌써. 벌써, 더 옛날 얘기네. 99년도에 이걸 했어요. 이때 이거가 그런 거였어요. 그 주변에, 어린 놀이터가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막 그네줄도 끊어지고, 보도들도 깨지고, 더 심각했던 건, 거기는 경로당도 한편에 있었는데, 그쪽 앞쪽에 공터에다가 행정 쪽에서 왜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 용품, 중간 적환장이라고 하죠. 이걸 어디 돌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냥 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도 나고, 뭐, 민원들이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 동네 엄마들이 얼마나 그거 갖고 항의를 많이 하고 했겠어요. 행정이 맨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하니까, 이때 막 총선연대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당시 총선연대 대표였죠. 그런 걸 하면서, 그러면 이 권한, 힘센 시민단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주민들이 찾아온 거예요, 은평시민회를. 그 은평시민회 회원들과 이 활동가들이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럼 우리가 은평구청 앞에서 데모할까? 그럼 해결될 텐데? 언론 플레이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열린사회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게 아니다. 과거에 그런 대리인 운동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실제 풀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만들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런 걸 풀어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동네 분들하고 같이 그 문제를 사회적인 의제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는 모임, 뭐 서명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방법도 데모하고 가서 피켓팅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초청하는 방식이었어요. 놀이터에서 자그마한 동네 축제를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생대회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그 자리에 구청 공무원들, 의원님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청장도 오셨지만 초청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딱 놓고 봤는데, 아이들이 뭘 그렸는 줄 아세요? 하나는 2개의 벤치를 그렸어요. 하나는 큰 벤치, 하나는 작은 벤치.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큰 벤치 밑에는 어른용 벤치, 작은 어린이용 벤치.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큰 벤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 눈에 그게 보인 거죠. 바로 이것이 마을 만들기인 거죠. 당사자. 그래서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구청장님도 이건 문제가 너무 자기들도 참 심각한 걸 아니까 적한장 빨리 대안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 어린 놀이터를 개보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셨으니까 그걸 새롭게 설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디자인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최초의 마을 만들기, 최초는 아니지만 일단 99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그게 만들어졌고, 그 후에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열리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한여름방에 축제가 열어진 거죠. 큰 대형 그 빔을 쏘아가면서 응원전이 펼쳐지고, 그래서 그 갈곡리 공원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마을 도서관도 만들고, 지금 은평 마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물론 작지만 이런 것들 시도들과 노력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관계하거나 일하는 활동가들, 전문가들, 또 행정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역 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국가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되겠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시작되고 뭐 수도를 옮기겠다 막 이러면서 그 즈음에 2004년경이에요. 그래서 대화 모임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서 뭐가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정부한테도 좀 권고를 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큰 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역량들을 키우고 그 애정을 키우고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만들고 하는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정부가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변화의 시대 마을 만들기 운동 돌아보고 내다보며라는 주제로 모임을 개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장소를 제공해 줬던 곳은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70년대 민주화 시절에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해줬던 데가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거든요. 거기는 많은 대화 운동을 펼쳤어요. 이 사회가 완전히 얼어붙고 이게 차단되고 막 그 용공으로 몰리고 이런 시절에 기독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런 것들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아마 지난 정부나 이렇게 해서 일했던 훌륭한 그 관리들 중에도 아마 이 출신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고 사설로 빠지는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일하는 분들, 도시연대에서 일하는 분들, YMC에서 일하는 분들, 시민자치정책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일하는 분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일하는 분들,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일하는 분들, 뭐 지방의제 20에서 일하는 분들, 도시연구소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기획을 해서 이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의 전략과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마을 만들기 지원 체계를 좀 제대로 짰으면 좋겠다. 이런 거. 또 풀뿌리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 만들기 향후 방향과 과제. 이런 걸 했고. 근데 이 황한식 교수님 또 굉장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금정마을이라고 부산에서 아파트 단지, 이분이 사시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그 부인과 함께 대학 교수신데, 부산대학 교수신데,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과 같이 맨날 노래 교실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교양학, 그런 모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아파트 단지 학교, 주민학교를 만드시고, 마을 만들기 운동이죠. 그런 실천을 겸비하신 경제학 교수신데, 나중에 정부 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하시지만, 정계는 전혀 안 나가셨고, 정부에 큰 자리를 맡으신 적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자리를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죠. 지역 공동체 마을 만들기인데, 경제 공동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생태 관광, 소득 증대, 농촌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자활 후견 도시 지역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 공동체가 역시 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분은 나중에 이제 성남 문화재단에서 일을 해요. 성남시에 유명한 사례들이 그 위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다 해냈고 지금은 그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그거 운영하시는 중요한 일을 맡고 나중에는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이 뭐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문화공동체 쪽에서
이런 공동육아, 대안학교, 동네 도서관, 놀이터 만들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서 공동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치공동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던 거지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거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치의 공간으로 돼야 되고 마을 만들기의 공간이자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사업들을 시도하는 아주 좋은 곳이다, 소재다. 그렇게 해서 마을 만들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도입해야 되고 주민자치학교, 그를 위한 조례의 제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인간과 인간의 공생, 도시와 농촌의 공생, 인간과 자연의 공생 이런 철학적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이 당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대개 이런 것들로 그 후에 한 15년의 운동이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마을 만들기 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물론 이건 정식 무슨 대학은 아니고 지금으로 보면 강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좌. 예.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이 그 이전부터 시도를 해왔고 이건 이제 제가 구했던 팜프렛이 이거였기 때문에 2006년부터 7월까지 했네요. 네, 성남 아트센터에서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도움을 받아서 했던 분들이 했고요.